아이는 내 복덩이다. 감히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려 했느냐? 눈보라가 맹렬하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얼어붙은 산길에 쓰러진 기이한 아이를 거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을의 악덕지주 황득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 7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불쌍한 다니의 주변에서 자꾸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이용해 검은 음모를 꾸미며 황득보의 탐욕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밤, 황득보의 집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오르는데요. 탐욕에 눈이 멀어 선을 넘은 황득보를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현상들이 일제히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이 기이한 아이가 불러온 기막힌 반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에 황득보라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이 마을 남쪽 들판은 모조리 황득보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흉년이 들어도 소작료를 깎아주는 법이 없고 쌀 한 톨까지 긁어가는 지독한 구두쇠라 마을 사람 중 그를 좋게 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득보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와집으로 대문에는 붉은 칠이 번들거렸습니다. 뒤채에는 늘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지요. 그 뒤채 한 귀퉁이 낮고 어두운 방에 다니가 살았습니다. 다니는 22살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눈동자만은 유독 맑았지요. 하지만 두 손은 혹독한 일로 일찌감치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늘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다니가 황득보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아비가 황득보에게 진 빚이 커서 딸이 몸으로 갚아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니는 그 빚 문서가 처음부터 미심쩍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올곧은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여자아이의 억울함을 들어줄 관한은 없었고 물증도 없었기에 속절없이 7해가 흘렀습니다. 다니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지요. 안방마님 갑순댁은 다니가 허리 펴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 아직도 빨래가 그대로냐? 손놀림이 어찌 그리 굼떠? 예, 마님 빨리 하겠습니다. 다니는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오랜 시간 간직해 온 낡은 버선 한 짝을 꺼내 매만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것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사흘 만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웅크렸습니다. 황득보만 빼고요. 그는 돈 되는 일이라면 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는 위인이었지요. 이웃 고을 장터에 다녀오던 길, 발이 푹푹 빠지는 고갯마루를 넘던 때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 모퉁이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3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지요. 흰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눈밭에 웅크려 있었는데 살결이 눈송이처럼 희어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황득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이런 산소까지 버리고 간 아이라면 예사 핏줄이 아닐 터.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는 두툼한 가옷 안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모가 찾아오면 구한 사례금을 받아내고 찾아오지 않으면 거두어 제 집종으로 부려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토록 살결이 눈처럼 희고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범상치 않은 생김새라면
신기한 아이라고 소문을 내어 더 큰 돈벌이에 써먹을 수도 있을 터였지요. 어느 쪽이든 득이면 득이었지 결코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황득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품에 안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던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척 보면 모르느냐? 아이다. 어디서 데려오신 것입니까? 산길에서 주었다. 어서 안으로 들여라. 대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자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함부로 들이세요? 시끄럽소. 부인은 돈을 번다는 게 뭔지 알기는 하오? 남편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마시오. 갑순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황득보의 품에서 내려온 아이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잔잔한 물가처럼 맑은 눈동자로 방 안을 한 바퀴 훑어볼 뿐 울지도 보채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단이 어디 있냐? 뒤채에서 단이가 달려오자 황득보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가 맡아라. 병이 나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단이가 고개를 들어 아이와 눈을 마주친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내 무표정하던 아이가 단이를 보며 방긋 웃음을 지은 것입니다. 보조개까지 깊게 파이면서요. 단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된 종살이 7해 동안 자신을 향해 이토록 맑게 웃어준 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아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 대신 맑게 웃기만 했습니다. 단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빛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단이는 제 숨을 호호 불어 아이 손을 녹여주었지요. 그날 밤 단이는 제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단이 자신은 구석에 웅크린 채 밤을 보냈지요. 눈보라 소리가 창을 두드렸지만 단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집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황득보가 다가서면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안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구슬려 보아도 묵묵부답이었지요. 반면 단이의 발소리만 들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쪼르르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황득보는 그 꼴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낯설어 그러는 게지. 애써 체면을 차렸지만 닷새가 지나도 아이는 오직 단이에게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담장 너머로 봉순댁 할머니가 단이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파로 마을의 대소사도 황득보의 악행도 모르는 것이 없는 어르신이었지요. 단아, 이리 오너라. 단이가 담장 곁으로 다가가자 봉순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잘 보살펴야 한다. 예, 어르신 그런데 저 아이가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짐작가는 데가 있으십니까? 탐욕은 제 발등을 찍고 마음을 비운 자에게 복이 깃드는 법이니라. 알듯 모를 듯한 말만 남기고 노파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단이가 뒤채로 돌아오니 아이가 작은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더 바라는 것 없다. 그저 너와 함께 무탈히 지내면 그만이다. 단이의 혼잣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꼭 쥐고 있던 손을 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는 붉고 영롱한 구슬 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인데 속에서 은은한 빛이 배어 나왔지요. 단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가,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그저 단이의 손을 끌어당겨 구슬을 쥐어주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단이는 품속에 그 굵은 구슬을 고이 넣어두었지요. 그날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습니다.
뒷채방 안에서 아이는 다니의 옆에 붙어 잠들었지요. 다니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 붉은 구슬은 무엇인지, 왜 하필 자신에게 주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는 동안 다니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편 황득보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거상들을 불러 모아 하늘이 내린 신령한 아이를 얻었다고 떠벌렸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타니, 아이를 비단옷으로 잘 단장시켜 내어놓아라. 어르신, 아이가 낯선 이의 손길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억지로 내세우다 병이라도 날까 두렵습니다. 어디서 방자하게 말대답이냐?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거라. 그날 오후 황득보는 이웃 마을 유지 셋을 불러 안마당에 모아두고 아이를 안고 나섰습니다. 보시오들, 한겨울 산속에 있던 이놈이 내 품에 와서 안겼소. 필시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올 징조 아니겠소? 살결이 참으로 눈같이 희구려. 눈동자가 옥처럼 맑은 것이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황득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에 멀리서 지켜보던 다니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거칠게 황득보의 팔을 뿌리치고는 다니에게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치마폭 뒤로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헛기침과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황득보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지요. 황득보의 매서운 눈초리가 다니를 향했습니다. 다니는 묵묵히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황득보는 핏대를 세우면서도 손님 앞이라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그래도 이 집에서 가장 잘 지내고 있소. 손님이 돌아가자마자 황득보는 다니를 불렀습니다. 그새 무슨 요사스러운 수작을 부린 것이냐? 어찌 나를 저리도 무시한단 말이냐? 제가 아이를 어찌 제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입은 잘 놀리는구나. 당장 내일 장터에 아이를 내보낼 터이니 채비나 단단히 해라. 마름 노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날이 이리 찬데 저작거리에 내보내셨다. 탈이라도 나면 어쩌시렵니까? 탈이 나면 고치면 되지. 자네는 내 걱정은 안 하고 아이 걱정만 하나? 이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내 덕분인 것을 아이 걱정할 시간 있으면 내 걱정이나 더하게. 노정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짙은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니는 마당을 쓸다 창문 틈으로 그 눈빛을 보았지요.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황득보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비기양양하게 저작거리로 나섰지요. 시장 한가운데 아이를 세워두자마자 순식간에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황대감네, 그 신령한 아이다. 참말로 기이한 생김새구나. 황득보가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자, 이 아이를 만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까이서 만져보실 분들은 돈 한 입씩 내시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글거리며 뻗어오는 탐욕스러운 손길에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니의 치마폭을 움켜쥐었지요. 아가, 다니가 무리를 헤치고 쏜살같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다니 품에 안긴 아이는 그제야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소리내어 온 것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터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황득보가 사납게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장사를 망치려 들어? 이 천한 것이! 그러나 다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닥을 향하던 시선을 똑바로 들어 황득보를 직시했지요. 어르신, 아이가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린 탓에 황득보는 주먹만 꽉 쥐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니는 아이를 단단히 품에 안고 구경꾼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다니의 어깨에 작은 얼굴을 묻은 채 서서히 울음을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해 동안 종살이를 하며 황득보 앞에서 고개를 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지요. 그런데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채로 들어와 문을 닫자 아이가 다니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다니는 알았습니다. 이제 황득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더는 두렵지 않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황득보는 사랑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름 노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지요. 저 천한 것이 감히 내 앞에서 저자에서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황득보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자 노정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이 아이가 놀란 것이니 다니만 탓하기는. 자네까지 그 편을 드는 겐가? 노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부터 단이 바깥 출입을 금하거라. 아이도 뒤채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노정이 물러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눈빛에 짙은 회의감이 흔들렸지요. 그날 저녁부터 황득보의 지독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뒤채 방의 땔감이 뚝 끊겼지요. 갑순댁은 아이의 끼니는커녕 다니의 목조차 쉰내 나는 밥 한 덩이로 줄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그 거친 밥마저 온전히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아이는 다니가 제 몫을 다 양보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은 밥덩이를 쥐어 다니 입 쪽으로 밀어냈지요. 아가는 더 먹어야 해. 그래야 쑥쑥 크지. 나는 배고프지 않아. 아이는 고집스럽게 다니 쪽으로 밥을 밀었습니다. 다니는 그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7해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뒤채를 향한 황득보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득보가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핍박이 거세질수록 황득보 본인에게 기상천외한 일들이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루는 안채에서 고기 반찬을 탐욕스럽게 베어 물었는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시커먼 흙모래로 변해버렸습니다. 입에서는 모래알 씹는 소리가 났지요. 으악, 퇴! 이게 뭐야? 황득보가 기침을 하며 캑캑거릴 때 밖에서 아이의 깨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문을 열어젖히면 마당엔 바람만 휑하니 불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또 하루는 곳간에 들어가 은덩이를 만지작거리는데 은이 돌연 물처럼 녹아내려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갔습니다. 황득보는 흐르는 은을 주워 담으려 손을 휘저었지요. 안 된다. 안 돼. 이게 다 얼만데. 황득보는 바닥에 흘려진 은을 남김없이 긁어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은이 사방에 퍼져 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아이가 깨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도 자신의 귀 옆에서 말입니다. 그 웃음 소리를 듣고 황득보는 기함하며 나자빠졌지요. 결국 두려움과 오기가 뒤섞인 황득보는 새로운 꿍꿍이를 냈습니다. 골칫거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훌쩍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었지요. 마침 이웃 고을에 자식 없이 재산만 많은 늙은 거상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노서방. 내 그 노인네한테 당장 서신을 써야겠어. 아이를 거두고 싶으면 당장 거액을 치르라고 해.
노정은 그 말에 손이 굳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아이가 아직 핏덩이 옵니다. 낯선 곳으로 내몰면.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매 핏줄도 아닌데. 돈만 주면 그만이지 서신이나 보내. 노정은 한참 황득보를 노려보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청을 나서며 발걸음을 무겁게 멈췄지요. 그날 밤 노정은 뒤채 근처를 서성이다 담장에 기댔습니다. 안에서 다니가 아이에게 무어라 나직하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정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지요. 다음 날 아침 다니는 뒤채 마당을 쓸다 봉순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봉순댁이 넌지시 손짓을 했지요. 다나, 어젯밤에 내 집 마름 어르신이 밤중에 무언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걸 보았다. 마름 어르신의 표정을 보아하니 얘 사질이 아닌 것 같구나. 다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그 시각 황득보는 사랑방에서 흐뭇하게 답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답장이었지요. 아이를 팔아넘기는 일이 바야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열흘 내로 거래하면 되겠군. 그 소식은 다니에게도 흘러들어왔습니다. 노정이 뒤채 마당을 지나며 일부러 혼잣말을 한 것이었지요. 열흘 안에 아이를 팔아버린다니. 그 혼잣말이 다니 귀에 꽂혔습니다. 다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아이가 다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다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쳤지요.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 이마에 작은 손을 얹었지요. 다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다니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깜박이는 불빛 같은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문서를 적는. 다니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버지, 문서. 아이는 여전히 다니 이마에 손을 얹은 채였습니다. 눈동자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담은 것 같은 눈이었지요. 아가, 너 다 알고 있는 게로구나?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다니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 문서가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이 아이가 그걸 알려준 것만 같았지요. 그날 저녁, 간이는 아이와 함께 뒤채 마당에 나왔습니다. 황득보가 바깥 출입을 금했지만 뒤채 마당만큼은 막지 않았지요. 아이가 마당에 쌓인 눈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차갑고 하얀 눈덩이가 손바닥에 얹혔습니다. 차갑지 않냐, 아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집어 다니 손에 올려놓았지요. 이것도 차갑지 않아? 아이가 까르르 소리내며 웃었습니다. 눈은 다니의 체온에 금방 녹아 물을 만들었지요. 다니도 아이를 따라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야.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것을. 그때였지요. 다니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움직이니 다니 손에 올라간 녹은 눈덩이가 토끼 모양으로 바뀌었지요. 세상에, 제 눈앞에서 생긴 눈토끼를 바라보며 다니는 경이로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봄이 와도 영영 녹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지요. 그제서야 다니는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지요.
오후 무렵 봉순댁이 담장 너머로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이가 다가가자 봉순댁이 보자기를 건넸지요. 단아, 이것 좀 받아라.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찰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 어르신이 알면 이 늙은이가 이웃에게 밥 한 술 건네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감사합니다. 봉순댁은 단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단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게 그러더구나. 내 딸이 억울함을 벗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늘이 굽어보고 있으니 까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단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 아이를 보내준 거야. 단이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요. 그날 저녁, 간이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아이와 찰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안채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령한 아이를 함부로 팔아넘겼다. 집안이 망한 집 이야기도 모르십니까? 들어온 이후로 빈 창고에 쥐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엄동설한 마당에 풀이 돋아난 걸 보지 못했어요? 닥치시오. 그깟 우연이 대수요. 당장 내 손에 들어올 거이기 중요하지. 황득보도 역시 내심 찜찜하긴 했지요. 아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두려움을 덮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이 단이와 아이 사이에는 따뜻한 추억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단이가 머리를 매만지는 것을 보더니 아이가 제 손으로 머리를 빗겨주려고 했지요. 아가, 손이 엉켜.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손가락을 다니 머리카락 사이에 넣었지요. 한 뭉치를 잡아 위로 올렸다 내리고 또 올렸다 내렸습니다. 아가, 무엇을 하려는 게냐? 아이가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표정이었지요. 단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아가. 단이가 천천히 머리를 빗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봤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단이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단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지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단이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쫓아와서 단이 얼굴을 들여다봤지요. 괜찮다. 연기가 들어간 것뿐이야. 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단이 눈밑을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살살 닦아주었지요. 아가, 손이 더럽다 부엌에서 나가 있어라.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이가 눈을 다 닦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부엌 일이 끝나고 나오다 갑순댁과 마주쳤습니다. 갑순댁은 그 모습을 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아이 진짜 귀신같이 다니만 졸졸 따라다니네. 하지만 돌아서는 갑순댁의 얼굴에서 단이는 잠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부러운 빛이었지요. 엿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단이가 부엌 불을 때려 일어났을 때 빛에 방이 싸늘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가? 아가. 단이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뒤채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이 주변으로만 동그랗게 눈이 쌓이지 않은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꼭 누군가 그 자리만 지워놓은 것처럼. 아가, 여기 있었구나. 아이는 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단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유독 밝은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별이 아가집이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이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단이는 또 실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핍박받는 자신을 구해주려 이 집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가, 가야 하느냐? 아이는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있어라. 응. 아이는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인 것 같았지요. 그러다 손님이 오기로 한 전날 밤, 단이는 내일 펼쳐질 일을 모른 채 빛의 방에서 아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조용했지요. 평소엔 단이 손을 잡거나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했는데 그날 밤은 그냥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문을 열어두지도 않았는데 아이 시선이 마당 쪽을 향해 있었지요. 아가, 왜 그러느냐? 아이가 단이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지요. 아이가 손을 뻗어 단이 뺨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었지요. 아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천천히 내렸지요. 그리고 단이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단이는 불안감에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이는 마치 무언가 깊은 결심을 한 듯한 작별을 고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득보는 갓을 고쳤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뒤채를 신경질적으로 열며 단이를 불렀지요. 단이, 손님 오셨다. 아이를 당장 내와라. 단이는 그제서야 아이가 진짜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단이가 아이를 불렀으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도 마당에도 빛의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아이는 없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단이가 무릎을 꿇은 이불 위에는 붉은 구슬 한 알과 서리로 맺힌 하얀 아기 손자국만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내 녹아 사라졌지요. 단이는 구슬을 품속에 넣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체 무얼 하는 것이냐, 아이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황득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미친 듯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냥 사라져? 어디다 숨긴 게야? 황득보가 단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복덩이다. 감히 더러운 손으로 건드려? 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집 안팎을 이 잡듯 뒤졌지만 아이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더 있을 이유가 없겠소. 손님으로 온 거상은 그 꼴을 보다 혀를 차며 불쾌한 얼굴로 돌아가 버렸지요. 황득보는 그날 밤 내내 잠도 못 자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뒤채도 광도 우물가도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 둘이 우물을 길러 나왔다가 황득보 집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대문 한가운데 종이 한 장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못도 없이 풀도 없이 그냥 붙어 있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 10명이 대문 앞에 모였지요. 단이 아버지 빈문서 아니야? 뭐야, 여기 적힌 건 10냥이네. 100냥을 빌렸다 하지 않았어. 단이는 지금 대체 몇 년째 이 집 일을 하던 거야. 단이의 아버지는 비싼 약값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황득보에게 10냥을 빌렸지요.
그 빚이 백냥으로 불어날 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를 찾느냐고 밤새 잠을 설친 황득보가 달려 나왔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다들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할 일이 없소? 그럴 게 아니라 이것 좀 보십시오. 대문을 본 황득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건 가짜야. 누군가 꾸민 거라고. 단이 그것이 저지른 짓이야. 황득보가 문서를 찢으려 손을 뻗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양쪽에 걸린 초롱불 2개가 화르륵 소리를 내며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섬뜩할 만큼 환하게 타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어떻게? 황득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연이야. 다 우연이라고. 그러나 황득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텅 빈 마당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빚었던 하얀 눈토끼가 하나 생겨났지요. 그 눈토끼가 2이 되었습니다. 3이 되었지요. 4, 5, 10.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눈토끼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어찌나 정교하던지 살아있는 진짜 토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지요. 세상에, 저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황득보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발악하며 눈토끼 하나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것도 꾸민 거야. 다 꾸민 거라고. 그 순간 걷어찬 눈토끼 자리에 새 눈토끼가 생겨났습니다. 황득보가 또 걷어찼습니다. 또 생겨났습니다. 왜 자꾸 나와? 왜?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사랑방 창호지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아이 크기의 그림자였지요. 그림자 속 아이는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다. 그 신령한 아이의 그림자야. 황득보가 창을 박차고 방 안을 확인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뛰쳐나온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마당의 눈 위로 푹푹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찍히며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체가 황득보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황득보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너는, 2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잘못이. 쾅. 그 말을 끝으로 황득보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갑순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황득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토끼들과 발자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봉순댁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내리치셨구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토끼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초롱불도 조용히 꺼졌지요.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단이가 뒤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켰지요. 단이는 쓰러진 황득보 옆을 지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에 붙어 있던 문서를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뗐습니다. 단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웃 마을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논 2 마지기를 빼앗겼는데
그것도 황득보가 문서를 고쳐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또 한 명이 나섰습니다. 마을 최씨 안악이었지요. 저도요, 우리 남편이 황 씨한테 쌀 10섬을 빌렸는데 갚고 나서도 또 갚으라고 했습니다. 증서를 다시 썼다면서요. 하나가 터지자 둘이 터지고 둘이 터지자 셋이 터졌습니다. 7년 동안 억눌렸던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마름 노정 역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모든 악행의 증인입니다. 7년 동안 목격한 것들을 관아에 모두 고하겠습니다. 관아의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황득보가 저지른 12건의 위조와 수탈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황득보는 관아로 압송되어 피가 터지도록 엄한 곤장을 맞았고 빼앗은 재산을 모두 토해낸 뒤 마을에서 영영 추방당하는 중죄를 받았습니다. 마을 어기로 쫓겨나는 황득보 부부를 배웅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이는 그들의 처참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고 끔찍했던 인연이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이었지요. 봉순대기 옆에 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다 끝났다, 단아. 예, 어르신. 그날 오후 단이는 마을 어기 양지 바른 곳에 홀로 섰습니다. 손에는 붉은 구슬 2알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그때 겨울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심거라. 단이는 꽁꽁 언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조심스레 파내고 붉은 구슬 2알을 정성껏 묻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잿빛이던 하늘이 어느새 붉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종살이 7해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넓고 포근했지요. 아가, 부디 잘 가거라. 겨울바람이 불어와 단이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흐트렸습니다. 품속에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낡은 버선을 꺼내 꼭 안은 단이의 얼굴에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구슬을 묻었던 마을 어기 양지 바른 자리에 신기하게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두 줄기가 서로 곁을 내어주듯 나란히 올라와 있었지요. 저게 무슨 나무지? 잎사귀가 참으로 희한하게 생겼네. 단이가 무언가를 묻었던 그 자리 아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사이 두 줄기는 여름 햇살을 받으며 훌쩍 자라났습니다. 잎이 어찌나 푸르고 도톰한지 한낮에 바람이 불면 은빛으로 일렁였지요. 가을이 되자 잎사귀는 온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고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어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아침, 잎을 다 떨군 두 나무 사이에서 기적처럼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만물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에 피어난 흰 꽃이었지요. 모양은 꼭 하얀 눈송이 같았으나 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은 손이 닿으면 이내 녹아버리지만 그 꽃은 시들지 않았고 오히려 곁에 다가가면 화롯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번져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면 배곡 같은 꽃잎이 달빛을 머금어 마치 스스로 희미한 빗무리를 내뿜는 듯 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밤 멀리서 바라보면 누군가 얼어 죽지 말라고 길가에 따스한 등불을 켜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별 하나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꽃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사풍이 부는 한겨울에 어찌 이런 꽃이 핀단 말이오. 향기 좀 맡아보게. 눈 속에서
이리도 맑은 향이 나다니. 아무도 감히 그 꽃을 꺾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꺾는 순간 그 신비로운 온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니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보조개가 깊게 파이던 그 아이의 웃음을 다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그 신비로운 나무를 설화나무라 불렀습니다. 눈꽃 같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이었지요. 설화나무는 매해 첫눈이 내리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거센 눈보라가 치고 혹하니 몰아쳐도 맑은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멸을 부르고 아무리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맑고 다정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따뜻한 손을 내어준다는 것. 다니는 그 하늘의 이치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눈보라 치던 해 겨울, 욕심쟁이 지주가 거둔 아이는 억울한 자를 돕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였다고.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은 재물에 눈이 먼 부자가 아니라 제 몫을 기꺼이 내어준 마음 비운 종이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정한 증거는 해마다 마을 어귀에서 첫눈과 함께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